반갑습니다. 이투스 지구학의 엄영대생입니다. 자, 우리 3월달 첫 교육청 모의사 봤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 5월달 두 번째 모의사 봤습니다. 뭐 교육청 모의고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가 좀 들어가기 시작할 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은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그래도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주제를 이러한 개념들을 어떻게 문제로 자료화 시켜서 문제를 출제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여러분들 연습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 해저 확장설 내용이죠. 자, 다음은 어느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줄무늬에 대한 학생 A, B, C의 대화를 나눠놓은 건데, 이제 항상 해령 부근이 정자극기, 현재하고 지구자기의 방향이 동일한 식이지, 역자극기,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현재하고 반대인 식이. 딱 동그라미 기억이 지금 역자극기죠. 자, 그럼 학생 A, 해령축을 중심으로 해서 고지구자기가 대칭적으로 분포하잖아. 분포하는 걸 분포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거지. 그 기억 지점은 역자극이니까 해양지각이 생성될 당시에 지구자기장의 방향은 현재하고 반대였던 시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고지구자기 줄무늬는 해저 확장설의 증거고요. 베게너가 제시한 대리기적인 증거에는 고지구자기 줄무늬가 없어요. 베게너가 제시한 증거는 해안선의 유사성, 화석상의 증거, 그리고 이 지질구조의 연속성, 떨어진 대륙에서 동일한 종류의 빙하 흔적이 발견되는 빙하의 분포 이렇게. 그래서 맞는 건 학생 A 한 명밖에 없겠네. 자, 다음 2번 가자. 자, 그림은 XY 구간의 지진파의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내는 건데 지진파 촬영 영상이 나오면 항상 이거부터 확인하라고요. 이거부터.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다. 속도가 빠른 지역이지. 근데 항상 지진파의 속도하고 그 지점의 온도하고는 반비례한다. 그럼 속도가 빠른 지역이 온도가 낮은 지역, 속도가 느린 지역이 온도가 높은 지역이고, 온도가 높은 지역이면 플룸에서는 플룸 상승류,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섭입형 경계하고 연결돼서 플룸 하강류와 같이 연결해야 돼. 그럼 디귿하고 니은 사이 여기는 지금 플룸 상승류가 나타나서 멘틀 물질 상승에 의해서 마그마가 생기는 열점 만들어지는 섬들이고, 그 열점에서 이제 이 화산 섬들은 주로 현무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돼 있지. 열점은 현무암질 마그마로 돼 있으니까 이게 판의 이동 방향을 따라서 열점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배열이 돼 있고, 그걸 우리가 섬들이 배열돼 있으니까 열도라고 하긴 하지만 우리 섭입형 경계 호상 열도하고는 다른 거다. 근데 이제 이런 지역은 속도가 빠른 지역, 온도가 주변보다 낮은 지역이지. 그럼 여기가 섭입형 경계고, 섭입형 경계에서 파고 들어간 물질들이 상부 멘틀하고 하부 멘틀의 경계라고 부르는 약 670km 부근에서 쌓였다가 얘가 멘틀과 외계의 경계지. 이 2900km라고 하는 여기는 멘틀과 외계의 경계까지 멘틀 물질이 가라앉으면 여기를 우리가 플룸 하강류라고 하는 거. 자, 그럼 기억번. 지진파의 속도는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어디가 더 빨라? 기억이 빠르고 니은이 느리다. 그냥 지진파의 속도 편차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번. 동그라미 니은 지점에는 플룸 상승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플룸 상승류가 있는 지역은 차가운 플룸이 아니고 뜨거운 플룸이겠지. 그 다음 디귿번. 동그라미 디귿 지점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 부분이야. 항상 이거 외액과 내액의 경계 부분으로 바꿔서 많이 나오지. 자, 다음 3번. 자,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인데 이제 여기가 화성암에 의해서 변성 부위가 있는 거야. 그럼 이건 화성암이 A, B, C를 관입을 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순서 이제 먼저 정리해 보면은 A가 퇴적이 되고 B가 퇴적이 되고 C가 퇴적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P가 관입을 했는데 이 관입된 화성암이 A, B, C하고 위쪽에 있는 D 사이의 부정합을 뚫지는 못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합이 있고, 그리고 이제 D가 퇴적이 된 거야. 근데 이제 A, B, C의 층리하고 D의 층리가 나란하진 않잖아. 그럼 여기에 부정합은 이제 경사 부정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P는 지금 무늬가 지금 C하고 똑같잖아. 또 이 동그라미 기억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거는 이제 마그마, 이 화성암 P를 형성하는 마그마가 관입됐을 때 기존에 있던 C의 덩어리의 일부가 이 화성암 속에 잡혀 들어갔다. 이런 걸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하는 거고, 기저혈감이라고 하는 건 부정암면 위쪽에 아래쪽에 있는 암석들이 침식돼 가지고 남은 자갈들이 쌓여 있는 요게 이제 기저혈감이지. 만약에 똑같은 C라도 요걸 줬으면 기저혈감, 근데 요건 포획암 이렇게. 자, 그럼 보기 기억번. 경사부정암 나타난다. 맞네. 니은번. 동그라미 기억은 기저혈감이다. 아니다. 포획암이다. 구분하시라고. 그 다음 디귿번. 암석의 생성 순서 A, B, C, P, D 순서니까 디귿은 맞다. 응? 자, 다음 4번. 자, 그림가는 이제 마그마의 용융곡선이고, 나는 이제 마그마
마그마의 생성 과정 기억, 니은 중에서 어떤 하나에 의해서 형성된 화성암 A하고 B 또는 생성된 마그마네요. 마그마 A, B의 함량비를 나타내는 건데 A가 지금 이제 SiO2가 50%보다 작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52%보다 작은 거. 그러니까 A가 현무암질 마그마. 그 다음 B는 63%보다 큰 거. 요게 유문암질 마그마. 마그마의 생성 곡선을 보면은 기억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물이 포함된 화강암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거. 이게 그럼 화강암이 밝은 색을 띠는 산성암이잖아. 이게 녹아서 마그마가 되면은 유문암질 마그마가 되는 거니까 기억 과정에서 생성된 건 B를 만들고. 니은은 이제 해령이나 열점에서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멘틀 물질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가 되어 멘틀 물질의 용융이 일어나게 되면은 좀 어두운 색을 띠는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니은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건 A 이렇게. 자, 그럼 보기 가자. 암석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 물어봤네. 그럼 암석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지점은 용융점하고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이잖아. 그러니까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여기. 얘는 멘틀 물질이 상승을 해서 온도하고 용융점이 같아지는 건 여기네. 그럼 기억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 니은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온도.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응? 자, 그래서 기억보다 니은이 높다. 역땡. 그 다음에 니은번 A는 현무암질 마그마 SiO2 함량 비율이 작지. 52%보다. 그 다음 니은번, 디귿번. 동그라미 니은에 형성된 건 B가 아니고 A다. 응? 자, 다음 5번.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화성암 하나 속에 방사성 동위원소 2개가 포함되어 있어. 그때 방사성 동위원소 모온소분의 자원소의 비를 줬는데 이거 나오면 항상 1, 3 혹은 7 이런 게 중요하지. 모온소분의 자원소가 1이면은 요게 반감기가 1번 지난 거, 3이면은 반감기가 2번 지난 거, 7이면은 반감기가 3번 지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 모온소분의 자원소가 1이 돼. 반감기 1번 지났어. X의 반감기 1억 년이고 Y의 반감기는 2억 년이야. X의 반감기는 1억 년, Y의 반감기는 2억 년인데 이 화성암 속에 X는 처음 양 25%가 남아있으니까 반감기 2번, Y는 반감기 1번 지난 거야. 그러니까 그 똑같은 화성암 속에 서로 다른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로 나이를 측정을 하더라도 그 화성암의 나이는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반감기하고 반감기 횟수를 곱해보면은 어떻게 하더라도 화성암의 절대 연령은 2억 년이 나오겠지. 자, 그럼 보기 가자. 기억번. X의 반감기는 Y의 반감기는 Y가 X의 반감기 2배. 1억 년분의 2억 년이니까 요 값은 2가 되겠지. 현재 P의 절대 연령은 2억 년 맞고요. 그 다음 디귿번. 현재로부터 2억 년이 지났어. 현재로부터 2억 년이 지났어. 이때 화성암 P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Y의 함량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럼 현재 이 화성암 속에는 Y의 반감기가 1번 지났지. 근데 Y가 2억 년이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2억 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Y는 반감기가 2번 지난 거고 반감기가 2번 지나면은 모온소 대 자원소의 비가 몇 대 몇이 돼? 1대 3이 되겠네. 그럼 모온소분의 자원소의 값은 3이 되겠지. 1분의 3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 자, 다음 2페이지 한번 가보자. 자, 6번. 자, 탐구 과정인데 이제 우리 고생대가 5억 4,100만 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생대 2억 5,200만 년, 그 신생대가 6,600만 년부터 시작했지. 신생대가 그거를 이제 60분으로 해가지고 지질 시계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야. 자, 지질 시계를 그래서 현생 누대의 기간을 60분으로 환산해가지고 지질 시계를 만들어 본 거고요. 자, 그럴 때 이제 생성 보니까 최초의 육상식물 수혈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 이게 고생대 실루리학이지. 근데 판기아가 형성되는 건 고생대 말. 고생대 뭐 페름기 정도 되는데 약 2억 7천만 년 전. 그 다음에 시조새가 출현한 거 중생대 주락이죠.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는 거 신생대 와서에 형성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눴을 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그럼 당연히 고생대가 제일 먼저 시작이잖아. 그럼 동그라미 기억. 현생 누대 중에선 질시대 전체 말고 시생하고 원생까지 포함하는 원생이 가장 길어요. 원생, 그 다음에 시생이 두 번째, 현생이 세 번째. 근데 이건 현생 누대만 나타난 거잖아. 현생 누대 중에서는 고생대가 가장 길어. 그 다음에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고생대 끝, 중생대 시작.
그러니까 이게 약 2억 5,200만 년. 시기로 따지면. 그 다음에 여기가 중생대 끝, 신생대 시작이니까 약 6,600만 년 정도 되고. 자, 그럼 이제 보기 가자. 기억번. 제작한 지질시계의 일부는 1,000만 년보다 짧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이 현생들의 전체가 5억 4,100만 년이야. 요게 시간이 얼마야? 60분이지. 그럼 이걸 1,000만 년 단위로 써볼게. 그럼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5억 4천만 년을. 여기 60분이거든. 근데 60분에 54.1이면은 요게 1보다 작잖아. 그럼 1분에 해당하는 시간은 1,000만 년보다는 조금 짧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단위를 좀 1,000만 년 단위로 쓰면은 계산이 뭐 다 할 필요가 없이 이게 1,000만 년보다 긴지 짧은지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작한 지질시계 1분은 1,000만 년보다는 좀 짧게 나오는 겁니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번 암모나이트가 멸종한 시기는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표준화석이잖아.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아니고 니은하고 디귿 사이의 경계. 그때 멸종한 거야. 그 다음 캄브리아기는 고생대 가장 처음기지. 가장 처음기 여기가 캄브리아기야. 기억이 고생대니까 기억 시기에 속해야 되는 거고. 자, 다음 7번. 자, 그림가는 어느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에 이제 9월달하고 10월달 한 5일 간격으로 태풍 중심부에 일단 기압을 줬어요. 자, 요 점이 그럼 태풍 중심부의 기압이야. 그럼 이제 태풍 중심부의 기압이 나오면은 이게 곧 태풍의 세력이자 태풍 중심부근의 풍속을 의미한다. 최대 풍속. 근데 태풍은 저기압이니까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세력은 강하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태풍의 위도를 줬는데 태풍의 위도 점점 커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위도는 이렇게 북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경도가 소위 전향점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경도가 지금 처음에는 이렇게 가지. 그럼 여기가 이제 무역풍 영향을 받는 거야. 이제 위도로 봐도 되는데 경도로도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북반구에서 태풍은 처음에 저위도에서는 무역풍에 의해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편서풍 지대로 들어오면은 편서풍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에서 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경도로 보면은 요 부근이 있죠. 요 부근이 태풍의 이동 방향이 바뀌면 전향점이구나. 그럼 전향점을 지날 때 선생님 위도가 30도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무역풍과 편서풍의 경계 지점이 되게 위도 30도 부근이긴 하지만 딱 정확하게 태풍이 위도 30도에서 딱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 언저리에서 바뀌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요 A가 이제 관측소가 있어요. 관측소가. 자, 그러면은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번 9월 29일 날 9월 29일이면 여기네. 그럼 이걸 위도로 한번 해볼게요. 9월 29일 날 이 태풍이 지금 위도를 보면은 위도는 30도 아래쪽이니까 아직은 무역풍 영향을 받으면서 경도를 보더라도 동에서 서로 이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역풍 영향을 받고 있는 거지. 기억 맞네. 그 다음 니은번 태풍의 세력 물어봤네. 그럼 저기압 그러니까 태풍 중심부에 기압 보면 돼. 자, 9월 30일 날 9월 30일에는 요 부근이 태풍의 중심 기압이지. 그 다음에 10월 며칠이야? 10월 2일 날 태풍 중심부의 기압은 점선 이거 봐야 돼. 아유, 9월 30일이 태풍 중심부의 기압이 더 낮네. 그럼 저 기압인 태풍의 세력이 더 강한 거야. 9월 30일이 더 강하다. 니은 잘못된 거. 그 다음 디귿번 10월 1일하고 10월 2일 동안에 A는 태풍의 위험반에 위치한다. 찍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니까 살짝 좀 쉬어보고 자, 10월 1일만 먼저 볼게요. 10월 1일 날 태풍의 위도하고 경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태풍의 위도. 그 다음에 태풍의 경도는 여기 봐야 되네. 여기 봐야 돼. 이쯤 되나? 그럼 위도가 한 25에서 30도 사이지. 25하고 30도 사이니까 이쯤에. 경도는 120하고 125 사이지. 이쯤에. 여기 10월 1일 날 태풍 중심의 위치야. 그 이후로 10월 1일 이후로 이제 이렇게 편서풍 영향을 받아가지고 동해 서로 바뀌는 건데 10월 2일 끝자락 한번 볼게요. 10월 2일 끝자락. 자, 위도선 한번 볼게요. 위도선 35하고 40 사이. 그럼 35하고 40 사이 정도 되지. 그 다음에 경도값 봐볼까? 경도 여기 있으니까 경도 이쪽까지 가야 되겠네. 경도가 약 130도 정도 되지. 경도가 약 130도. 그러면은 10월 2일 끝날 때쯤에 태풍의 위치는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태풍이 이동한 경로를 선을 그어보면은 얘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네. 이게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 근데 A는 그 태풍 중심 이동 경로의 오른쪽에 왼쪽이야? 왼쪽에 있어. 북반구에서 태풍 중심의
진행 방향 왼쪽에 위치해 있다. 일단 풍향배나 반시계 방향 되게 많이 나오지. 그리고 안전반에 위치한다. 안전반은 근데 디귿번 A는 태풍의 위험방에 위치했다고 돼 있으니까 디귿 잘못된 거고. 자, 다음 8번. 자, 그림과 하고 나는 겨울철 어느 날 같은 시간에 우리나라 주변 영상을 촬영한 기상위성 영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가는 저기 영상인데 저기 영상은 낮밤 상관없이 언제라도 찍을 수 있는 사진. 그리고 밝을수록 구름 상부의 높이가 높은 거, 높이를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가시 영상은 낮에만 관찰할 수 있는데 이거 보이네. 낮에 찍은 거야. 그리고 가시 영상 가지고는 구름의 두께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보자. 기억봐. 구름 최상부의 높이 물어봤으니까 저기 영상 봐야 돼.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밝아? A가 더 밝지? 그럼 저기 영상에선 밝게 보일수록 구름 상부의 높이가 높은 거. 그럼 구름 상부의 높이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기억땡. 니은번. 이날 위성 영상 사진은 가시 영상에서 구름이 찍힌 걸로 봐서 낮에 찍은 거지. 그 다음 디귿번. 이날 C 지역하고 D 지역 중에서 문제 읽어보면은 C하고 D 지역 중에서 한 지역에만 폭설이 내렸는데 D는 저기 영상에서도 어둡게 가시 영상에서도 어둡게 보이니까 구름이 거의 없는데요. 근데 저기 영상에서도 밝게 가시 영상에서도 밝게 보였다는 얘기는 되게 저게 가시 영상에 모두 밝게 보이는 지역이 가시 영상에서 밝다. 구름이 두꺼운 저군형 구름인데 구름 상부의 높이도 좀 높은 편이다. 그럼 저군형 구름 중에서도 구름 상부가 높은 곳까지 발달한 상승이 강한 지역이니까 이런 데 되게 저군 중에서도 정라는 발달하면서 비가 내리면 많은 양의 소나기, 집중호우, 눈이 내리면 폭설이 내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C하고 D 중에서 폭설이 내린 지역은 C 지역이 돼야 돼. 자, 다음 9번. 자, A하고 B 지역의 수심에 따라서 수온하고 염분을 수온 염분도상에 표시를 해본 거야. 그럼 자료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기억번. 깊이 50m하고 표층 0m의 염분 차이인데 자, 깊이 50m하고 그 다음에 여기 깊이 50m 그 다음에 표층 있지? 표층. 자, 그럼 A 먼저 볼게. A 깊이 50m에서 염분 그 다음에 0m에서 염분 A의 염분 차이는 이만큼. 자, B는 깊이 50m 여기 그 다음에 표층에서 염분 이거 요게 B의 염분 차이. A가 B보다 크네. 자료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 기억돼? 그 다음 니은번 수온만 고려하래. 이때 깊이 50m의 용전 산소량. 그럼 용전 산소량은 기체의 용해도에 비례해서 커질 거 아니야. 산소 어쨌든 기체니까 많이 녹아야 많이 녹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수온만 고려할 때 기체는 찬물에 잘 녹는다. 몇 미터? 50m의 수온 비교라고 하는 거지. 그럼 50m의 수온. 자, 이렇게만 가볼게.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A의 수온, B의 수온. 그럼 깊이 50m에서 A하고 B 중에 수온이 더 낮은 건 누구? B 지역. 그럼 산소의 용해도가 더 큰 건 B 지역. 그럼 용전 산소량은 A보다 B가 더 많아야 된다. 이게 맞네. 자, 다음 디귿번. A에서 해수의 밀도 변화량은 자, 깊이 50하고 100, 그 다음에 0하고 50을 읽어보라 그랬는데 A야 실선 봐야 돼. 그럼 깊이 50m 등밀도선 기준으로 100m의 등밀도선 요 밀도 간격하고 그 다음에 A의 표층 등밀도선 이거 그러면은 0에서 50m까지 밀도 변화 이거. 그럼 얘가 더 크네. 자, 그래서 A에서 해수의 밀도 변화량은 50에서 100m 구간보다 0에서 50m 구간이 더 크다. 이것도 맞겠지. 자, 다음 10번. 자, 그러면 남대서양이 또 그럼 있어요. 남반구입니다. 남반구의 남대서양의 지표 부근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때 A, B, C, D는 아열대 순환을 이루는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남반구에서 이제 올려다보는 그림이거든, 이거는. 그럼 이제 뭐부터 이제 판단해야 되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남극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극에서 올려다봤을 때 이제 여기가 적도 그 다음에 자, 이게 남이 30도가 있고 남이 60도 지역이 있어. 그럼 여기가 30도, 60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30도하고 60도 사이 여기가 편서풍이잖아. 근데 이게 남극에서 올려다보는 경우야. 그럴 경우에는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거나 서에서 동으로 해류가 흐르는 이게 이제 남극 순환 해류잖아. 이게 시계 방향으로 표현돼요. 그 다음에 극동풍은 남극에서 올려다봤을 때
그 해류 표층 해류 순환 중에서 안대 순환은 없어요. 남반구 쪽에. 근데 대기대 순환에 극순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순환에 지상에 극동풍 부는데 동풍결의 바람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 그리고 무역풍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동서방향으로 흐르는 해류도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운데 C 있지. 여기에 이제 편서풍에 의해서 남극 순환류가 흐르는 거야. A가 무역풍에 의해서 남쪽 대류가 흐르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남극 순환류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남쪽 대류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아열대 순환에서 B는 남반구의 저위도, 적도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쪽이니까 여기가 대서양이네. 대서양 쪽이면은 여기에 해류 이름들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남대서양의 아열대 순환의 난류 이름인 브라질 해류야. 사실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여기 이제 남태평양의 페루해류 있죠. 이쪽이 페루해류거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한류. 남대서양의 아열대 순환 한류 이름이 여기 이제 벵겔라 해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잘은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이 지역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한번 필기해 볼게요. 그럼 난류와 관류니까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 두 개는 높아. 수온하고 염분이 높고, 물론 이제 동일 위도를 전제로 수온과 염분이 높고 용존산소하고 영양염류는 작은 게 특징이야. 여기는 수온과 염분은 낮지만 용존산소하고 영양염류는 좀 크게 나타나겠지? 자, 그 생각으로 자료를 보자. 1번 A에서는 자 무역풍 되니까 동풍계를 바람이 붑니다. 그 다음 2번 B에 흐르는 해류는 난류고 이 난류가 저위도의 열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3번 C에는 남적도 해류 아니야 남극 순환류예요. 그 다음에 4번 표층소는 동일 위도상에서 난류인 B가 한류가 흐르는 D보다 높아야 돼. 그 다음 5번 남대서양에서 아열대 순환 돌아가는 방향 봐라.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 방향 흐른다고. 알겠죠? 자, 다음 11번 갑시다. 자, 그림가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시간에 따라 관측한 해수면의 기압 편차지. 야, 요 자료는 기압 편차야. 그 다음에 나는 A하고 B 시기 중에 어느 한 시기에 해수면의 높이 편차야. 자, 이런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항상 봐야 될 게 경도 140도 이스트라고 돼 있는 게 태평양으로 따지면 여기가 서태평양 쪽이라고 그랬어. 100도 웨스트, 요게 웨스트긴 하지만 여기가 동태평양이고, 그럼 항상 우리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을 먼저 보자고. 평상시에 적도 부근 동태평양은 원래 표층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요. 이게 라니냐 시기가 되면은 더 낮아지지. 정상기가 항상 더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라니냐 시기 해수면 높이 편차 마이너스고 엘니뇨 시기는 이게 반대가 되니까 높이가 높아져서 높이 편차 플러스가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 A하고 B가 있잖아. 아래쪽에 나가 높이 편차죠. 가는 기압 편차니까 기압을 해야 되겠네. 자, 평상시에 동태평양은 원래 고기압이 발달하죠. 높이는 이제 아래쪽에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그럼 라니냐 시기는 더 고기압이 되네. 기압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기압 편차의 부호가 플러스. 엘니뇨 시기에는 고기압이었던 동태평양이 저기압 발달하니까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지니까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여기 A가 기압 편차가 플러스가 된 라니냐 시기, B가 여기 동태평양의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는 엘니뇨 시기가 돼.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동태평양은 원래 평상시 해수면의 높이가 원래 낮다고. 그래서 더 낮아지면은 여기 라니냐 시기, 평상시보다 높이가 높아지면 엘니뇨 시기가 되는데 여기는 높이 편차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이건 현재 지금 엘니뇨 시기가 돼요. 근데 A하고 B 중에 B가 엘니뇨 시기니까 나는 B 시기에 관측한 자료 이렇게 가겠지. 자, 그럼 기억번. 자, 이런 엘니뇨 라니냐 문제에서 이렇게 빼기 또는 나누기가 나오면은 항상 평상시에 그 값이 큰지 작은지, 특히나 빼기가 나오면은요. 평상시에 그 값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걸 잘 보세요. 자, 적도 부근에서 평상시에 동태평양의 해수면 기압에서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기압을 뺀 값은 요건 원래 요 값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도 봐보자. 원래 평상시에는 동태평양이 고기압, 서태평양은 저기압 발달하니까 동태평양 해면 기압에서 서태평양 해면 기압을 뺀 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뺀 거잖아. 아, 그럼 이 평상시에는 이 값의 부호가 플러스가 돼요. 그럼 라니냐 시기는 더 플러스.
동태평양은 더 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지고 서태평양은 저기압이 더 세력이 강해지니까. 동태평양 해면 기압은 더욱더 높아지고 서태평양 해면 기압은 더욱더 낮아지잖아. 반대로 자, 엘니뇨 시기에는 원래 고기압 발달하던 동태평양이 저기압이 되고 서태평양이 고기압이 되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 근데 A가 라니냐 B가 엘니뇨니까 요 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기억번 요 값은 A가 B보다 커야 되겠네. 그러니까 기억은 잘못된 거. 그 다음 니은번 나에서 동태평양 적도부근의 여기의 높이는 평년보다도 높다. 당연하지. 왜 높이 편차가 동태평양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잖아. 그래서 엘니뇨 시기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디귿번 나는 A하고 B 중에 엘니뇨 시기인 B 시기에 관측한 거. 자, 다음 12번. 자, 그림가는 현재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 자전축과 태양의 방향을 나타낸 건데 뭐 이건 이제 그림 안 그리더라도 원일점에 우리 북반구는 계절이 여름인 건 알고 있어야 되죠. 자, 태양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 왜냐면 이 그림상에 태양이 지금 지구보다도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 자, 그럼 현재 지구가 원일점에 여기 있을 때 자전축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북반구의 계절이 여름이라는 걸 의미해. 근데 웬만하면 좀 외워둬야 되죠. 우리 현재 자전축의 방향이면은 근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의 계절이 겨울, 원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의 계절이 여름 이렇게. 자, 근데 나는 이제 시기별로 자전축의 경사각 변화를 준 건데 잘 봐야 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26,000년 전이면은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랑 똑같지만 이 13,000년 전 혹은 39,000년 전 요때는 자전축의 방향이 현재랑 반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차 운동도 따져야 돼요. 그래서 단서 봐봐. 단서 보면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하고 세차 운동까지는 따지란 얘기야. 근데 공정계도 26은 따지진 않는 거지. 자, 그럼 보기 하나씩 갈게요. 기억번 A식이 자전축의 경사방향이 현재랑 반대인 거야. 그럼 현재는 원일점에 있을 때 북반구가 여름, 남반구가 겨울이 되잖아. 현재는 원일점에 있을 때 남반구 겨울이야. 그러면은 A와 같은 현재하고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시기는 남반구 겨울이었던 원일점이 반대로 남반구 여름으로 바뀌겠네. 그래서 A 시기의 원일점에서 남이 30도 남반구는 여름철이다. 맞네. 그 다음 니은번. 니은번에서 물어보는 건 자, 지구가 이제 근일점에 위치해 있을 때 북반구가 하루 동안에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하루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걸 이제 뭐랑 뭐 비교하고 있어? 현재하고 B를 비교하고 있지. 현재하고 B 시기. 그럼 현재하고 B 시기는 자전축의 방향이 똑같아. 그럼 현재도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B시기 있죠? B시기도 북반구는 똑같이 겨울철이야. 근데 그럼 북반구 겨울철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연교참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요거는 현재하고 B시기의 자전축의 기울기 봐야 되겠지. 그럼 자전축의 기울기만 써보자. 이렇게 되지. 아이고. 자전축 기울기 B시기가 이렇게. B가 현재보다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으니까 그럼 B식 입장에서 써볼게. 자전축의 기울기가 작으면은 연교차가 현재보다 작아지는 거잖아. 연교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여름은 현재보다 더 시원해지고 겨울은 따뜻해져야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북반구 겨울철에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B시가 더 커요. 그러면 근일점에 위치했을 때 북반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현재보다 B시기가 좀 더 크다는 얘기야. 현재보다 B시기가 더 많다. 니은번 맞는 거지. 그 다음 디귿번 북위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자 B하고 C시기 봐봐. B하고 C시기는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자전축의 기울기도 달라지지. 이럴 때 연교차 물어봤어? 뭐만 봐도 돼? 기울기만 봐도 돼. 왜냐면 둘 다 연교차를 모두 증가시키거나 모두 감소시키는 경우만 이런 게 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자전축은 기울기가 클수록 연교차가 크지. 그지? 그러면 이건 연교차는 B보다 C가 더 큰 걸 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북위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B시기보다 C시기가 더 크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것처럼. 자, 다음 13번. 자, 이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표는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이루는 수계 ABC의 특징을 그리고 그림은 대서양의 해수순환과 침강해역 기억하고 니은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일단 이거부터 보자고. 요것만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르잖아. 그러니까 B가 북대서양 심층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A하고 C는 이동 방향이 북쪽이니까 남극 저충수하고 남극 중충수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 수온 보세요. C가 A보다 낮잖아. 그럼 C가 좀 더 깊은 곳에서 흐르는 남극 저충수가 되는 거고
A가 남극 중충수가 될 거야. 좀 그러니까 얘가 남이 60도 부근, 요게 남극 외대례 부근. 응? 자, 그럼 기억번 남극 중충수는 A다. 맞네. 그다음 니은번 B는 기역에서 형성이 돼야 돼. 그다음 디귿번 기역에 이거 여기 있네요. 빙하가 녹음물이 유입이 된다. 근데 빙하가 녹음물은 짜다 싱겁다? 싱겁다. 그럼 빙하가 녹음물이 유입되면 그 지역의 바닷물은 싱거워져 염분이 낮아져. 해수의 염분하고 밀도는 비례. 밀도가 작아져. 밀도가 작아지면 잘 가라앉질 않아. 침강이 약화가 되면 심층순환이 약해지겠지. 그러니까 침강 약해진다. 이렇게. 응? 자, 다음 14번. 자, 문제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냥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A는 원시별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주기율성으로 가면서 이제 부피가 커지니까 여기는 밀도가 점점 커질 겁니다. 밀도가 증가해요. 근데 주기율성에서 이제 거성으로 진화하게 되지. 그럼 부피가 팽창하니까 밀도가 작아질 거야. 그럼 A, B, C 요 세 시기 중에서 밀도가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밀도가 큰 건 B 시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A, B, C 세 시기 중에 하나인데 얘는 중심핵은 수축하네. 요건 아마 헬륨핵일 거야. 그리고 헬륨핵을 둘러싸고 있는 수소 껍질에서 수색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주결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할 때 이건 이제 C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기 곱자. 기억번 별의 평균 밀도는 언제 가장 크다? B가 가장 크다. 맞아. 그 다음 니은번 나는 지금 별이 팽창하고 있는 거잖아. 팽창하려면은 별의 표면에서 바깥쪽으로 별을 밀어내는 힘이 뭐야? 기체 압력 차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중력은 별을 수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별이 크기가 커지려고 하면은 크기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나의 별 표면에서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이 중력보단 더 커야지만이 별이 팽창해서 거성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디귿번 나는 별이 C에 위치할 때 내부 구조이다. 맞네요. 그러니까 맞는 거 기억하고 디귿. 자, 다음 15번. 자, 그림은 주기율성 ABC, 주기율성에 동그라미 치시고 주기율성 ABC의 생명 가능 지대와 각 별을 원궤도로 공전하는 행성 기역리은 디귿의 위치를 중심별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내는 건데 그럼 딴 거 보지 마시고 생명 가능 지대 시작점만 봐봐. 그러면은 중심별에서 생명 가능 지대까지의 거리라고 한번 써볼게.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근데 똑같은 안쪽 길이, 그러니까 거리 비교할 때는 똑같은 중심별에서 생명 가능 지대가 시작되는 안쪽까지 거리를 비교하거나 아니면 바깥쪽까지의 거리만 비교하거나 그렇게 비교해야 돼. 그럼 거리는 일단 B가 가장 멀지. 그 다음 A, 그 다음 C. 요게 이제 그 생명 가능 지대를 결정하는 건 중심별의 광도잖아. 근데 요게 주결성이다 보니까 질량, 광도와 질량 비례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기억번 광도는 A, B 중에서 B가 가장 크다. 오케이. 그 다음 니은번 동그라미 기억은 생명 가능지대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X 상태에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겠지. 그 다음 디귿번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 비교할 때는 얘는 생명 가능지대보다 안쪽, 얘는 생명 가능지대보다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가 더 뜨거워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니은이 디귿보다도 높다 그래야 됩니다. 맞는 거 기억하고 니은 되겠네. 자, 다음 마지막 4페이지 16번 봅시다. 자, 그럼 문제 상황 한번 봅시다. 자, 그림은 표면 온도가 각각 T1하고 T2로 똑같은 그 별의 광도하고 반지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이건 결국은 이거야. 우리 광도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온도가 똑같은 상황이면 광도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져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반지름이 커질수록 T1이든 T2는 광도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반지름이 똑같다고 하면은 반지름이 똑같아.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커야 되겠지. 근데 T1인 별하고 T2인 별 중에서 광도는 얘가 더 크잖아. 그러면은 온도는 T1보다 T2가 더 크다. 근데 별 기억하고 니은의 반지름하고 분광형이 나왔어. 분광형 G2. 아유, 우리 태양의 분광형. 그 다음에 A0 표면 온도가 만도인 중성수소흡선이 가장 강한 별의 분광형. 그지? 자, 그래서 기억번 온도는 T1보다도 T2가 높아요. 그 다음 니은번 중성수소흡선의 상대적 세기가 제일 강한 게 A0형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기억보다 니은이 셀 수밖에 없지. 이런 건 좀 암기하는 게 좋다 그랬어. 그 다음 디귿번 기억하고 니은의 절대 등급이 차가 5보다 커야 돼. 근데 등급차가 5면은 광도가 100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절대 등급의 차가 5보다 크니까 이건 광도가 100배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 넣어보자. 자, 기억은 온도가 T1이고 반지름이 1이야.
온도가 T1이고 반지름이 1인 동그라미 기억의 광도는 이거네. 근데 니은은 반지름이 5야. 반지름이 5면서 온도가 T2야. 그럼 요게 이제 니은의 광도가 되겠지. 근데 요게 10의 제곱이니까 기억의 광도를 1이라고 하면은 니은의 광도는 100배보다 크겠네. 그럼 기억의 절대 등급을 m이라고 하면은 니은의 절대 등급은 니은의 절대 등급을 m이라고 놓으면은 니은이 더 광도가 크니까 절대 등급이 작겠지. 기억의 절대 등급은 니은의 절대 등급보다도 5등급 이상 커야 돼.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의 절대 등급을 뺀 거 일단 큰 거에 작은 거 빼야 되겠지. 그 차는 적어도 5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맞죠. 자, 다음 17번. 자, 이거는 특이은하 두 개를 줬는데 좌표는 은하 A하고 B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A가 전파은하, B가 퀘이사네. A가 전파은하야.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매우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거 퀘이사. 그냥 하나의 별처럼 항성처럼 보이지만 무수히 많은 별이 모인 은하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매우 강한 전파, 중심액에서 나오는 Z는 매우 은하에서 우주 공간으로 빠르게 물질들이 흘러가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Z는. 자, 그래서 Z에 의해서 형성된 로브가 관측이 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적색 편이가 매우 큰 게 퀘이사의 특징이고 하나의 별처럼 관측되는데 매우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활동적인 중심액을 가지는 거. 이거 뭐 때문에? 블랙홀 때문에. 근데 이제 전파 은하 같은 경우에도 Z나 로브의 일부를 관측을 하면은 매우 강한 액선이 방출되는 걸 관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때문에? 블랙홀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특이 은하는 3개 공부하잖아. 대부분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타원 은하로 관측되는 전파 은하.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에서 대부분 나선 은하로 관측되는 세이퍼트 은하. 그리고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퀘이사. 근데 이 특이 은하들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중심에 뭐가 있다?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 자, 그래서 기억방 A하고 B는 모두 특이 은하야. 특이 은하. 그 다음에 한번 동그라미 기억은 빠른 물질들의 흐름. 다만 평가원에서 이게 이제 그 은하에 있는 성간 물질들, 기체나 이런 것들, 뭐 일부 약간 액체도 있지만 대부분 기체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우주 공간으로 분출되는 흐름인데 이걸 한번 은하에 있는 별들이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가는 흐름이다. 이건 잘못된 거야. 알겠어요? 별들이 뿜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은하에 있는 성간 물질들이 뿜어져 나가는 거. 그 다음 디귿번 동그라미 니은을 통해서 B의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자, 다음 18번. 자, 가는 허블 법칙의 외부 은하의 거리하고 후퇴 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외부 은하의 기억과 니은의 스펙트럼을 A하고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근데 기준 파장에 람다 제로가 있는데 파장 변화량이 A가 B보다 크잖아. 그럼 적색 편이 후퇴 속도, 거리 모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A가 니은, B가 기억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후퇴 속도가 15,000인 허블 상수 H라고 했을 때 거리가 200메가파섹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허블 상수는 얼마가 나와? 75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럼 기억번 가에서 허블 상수는 75다. 그 다음 니은번 A는 동그라미 기억의 스펙트럼, A는 동그라미 니은의 스펙트럼. 그 다음 디귿번 동그라미 니은의 적색 편이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동그라미 니은은 후퇴 속도 나왔는데 적색 편이 물어봤어. 그럼 뭘 써야 돼? 도플러과식 써야지. 자, 후퇴 속도 15,000은 자, 빛의 독도 3 곱하기 10의 5승 곱하기 적색 편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적색 편이 구하면 0.05가 나오잖아. 계산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자, 보세요. 이 간단한 게 4페이지 있다고 해서 정답은 68%? 100% 나와야 돼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조건 수능에서 이거 여기선 틀릴 수도 있지. 틀린 친구들, 혹시 32%에 속한 친구들 이거 틀렸다고 해서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잖아. 여기서 틀린 부분들을 확인해가지고 수능 때 안 틀리게 실수 안 해서 그 수능 점수 가지고 대학 가는 거니까 수능 때는 반드시 100%. 알겠습니까? 자, 다음 19번. 자, 그림 가는 주결성이래요. A하고 B가 모두 주결성인데 각각 내부에서 대류하고 복사에 의해서 에너지 전달이 우세한 영역을 별의 중심부로부터 누적 질량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어떤 수소행 융합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A하고 B의 질량 각각 태양 질량의 1배하고 다 10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태양 질량의 2배를 기준으로 해서 태양 질량의 2배보다 크다.
아하, 그러면은 주결성의 내부 구조가 2층 구조로 돼 있다 그랬어. 중심부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해가고 복사층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별의 전체 질량이 태양 질량이 2배보다 작다. 이런 내부가 이제 3개로 돼 있지. 핵, 복사층, 그리고 바깥쪽에 대류가 일어나는 대류층이야. 자, 근데 A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대류가 일어나고 얘는 바깥쪽에서 대류가 일어나네. 그럼 A가 대류 핵을 가지고 있는 태양 질량이 2배보다 큰 거. 그럼 이게 태양 질량이 10배짜리. B가 대류층이 바깥쪽에 나타나는. 이게 그럼 딱 태양하고 질량이 똑같은 건데. 이거 다 봐봐. 그냥 수소, 핵, 그러니까 뭐 탄소나 질소, 산소 이런 촉매역할 하는 것들 없이 그냥 양성자들에 의해서 수색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PP 반응이지. 그러면 이제 중심액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PP 반응보다는 CNO 순환 반응이 차지하는 에너지 생성 비율이 커지잖아. 그지? 그러면은 PP 반응이 전체 에너지 생성에서 차지하는 비율. PP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 양이라는 말하고 전체 수색융합 반응에서 PP가 차지하는 비율은 좀 다른 거야. PP가 차지하는 비율은 얘가 더 커야 돼요. 전체에서.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지. 중심액의 온도에 따라서 온도는 이제 중심액의 온도야. PP 반응 이렇게. CN 순환 반응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PP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 양이라고 하면은 A하고 B는 이쯤에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B보다 A가 더 많은 양을 생성하긴 하지만 전체 에너지 생성량 중에서 PP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하면은 요게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리고 기억법. A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10배. 오케이. 한번 나에서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보다 크다. 요게 수색융합 반응의 내용이잖아. 수색융합 반응이 뭐야? 4개 수소 원자핵이 융합됐더니 1개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되면서 결손 질량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요 결손 질량만큼 수소 4개의 질량이 헬륨 1개 질량보다 커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니은번 맞고, 그 다음 디귿번. 디귿번 이거야. 분모가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총 에너지 생성량이야. 그 중에 요 PP 반응이 차지하는 건 그러니까 주결성에서는 질량이 작은 주결성일수록 PP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집니다. 맞아요. 자, 다음 20번.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우주 모형 ABC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를, 그리고 표는 각 우주 모형에서 현재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하고 암흑 에너지 밀도의 비를 나타낸 건데, 자, 요게 소위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의 비, 임계 밀도에 대한 암흑 에너지 밀도의 비라고 해서 요게 물질 밀도 변수, 요게 암흑 에너지 밀도 변수,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우리가 밀도 변수라고 하는 거지. 요거 이제 1하고 비교해서 1보다 크다. 닫힌 우주, 1보다 작다, 열린 우주, 1이다, 평탄한 우주야. 그래서 A가 1이다, 평탄한 우주. 그 다음에 요거는 합이 기억이고 요건 니은이야. 자, 근데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 변화 그래프가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우주의 팽창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가보자. 현재 우주의 크기, 현재 시점 이렇게 쫙 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우주의 크기가 어떤 우주 모형이라도 현재 우주의 크기는 딱 하나. 그리고 우주의 팽창 속도는 기울기도 하나. 근데 A는 현재 이후로 기울기가 증가하는 가속 팽창.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건 평탄한 우주이면서 가속 팽창. 그리고 물질이 약 30%, 암흑 에너지가 약 70% 정도 차지하는 게 이게 사실 거의 현재 우리 우주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B하고 C 중에서 C는 팽창 후의 수축안에 이건 닫힌 우주요. 닫힌 우주면은 요 값이 얼마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겠지. 요건 1보다 큰 거. 그 다음에 B는 계속 팽창하니까 여기서만 보면은 열린 우주에 좀 가까워 보여요. 그러면은 요 두 개 합이 1보다 작아야 되니까 기억이 1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각각의 우주에서 점 찍어볼까? 요 시점이 A와 같은 모형에서 우주의 크기가 0이다. 그럼 A와 같은 모형에서 빅뱅이 일어난 시기. 여기 B와 같은 우주 모형, C와 같은 우주 모형에서 빅뱅이 일어난 시기인데 각자의 우주 모형에서 빅뱅이 일어나서 현재까지 요 시간이 우주의 뭐가 돼? 나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ABC 중에서 우주의 나이가 가장 길 건 A, 우주의 나이가 가장 짧은 건 C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럼 보기 가자. 기억번. 현재 우주의 나이는 A에서 가장 많아요. C에서 오히려 가장 적어야 됩니다. 니은번. A에서 우주는 현재 이후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 가속 팽창한다. 그 다음 디귿번. 기억은 1보다 작은 거, 니은은 1보다 큰 거. 여기까지 보면 얘는 열린 우주로 보이니까. 어쨌든 그러면은 기억은 니은보다도 작아야 되겠지. 근데 니은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5월 달에 봤던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까지 좀 마무리 해봤어요. 이제 좀 큰 모의고사는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이제 6월 달에 보는 첫 평가 모의고사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항상 나올 때마다 모의고사 볼 때 얘기할 거야. 모의고사 점수는 그냥 여러분들 현재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냥 자료일 뿐이다. 항상 모의고사는 내가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수능에서 이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 미리 틀려본 거다. 다만 틀려보기만 하면 안 된다. 왜 틀렸는지 확인해가지고 수능 때 안 틀리게 계속 내 상태를 점검해 나가야 된다. 뭐 그렇게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 교육청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많이 하셨고 우리 한 달 뒤에 평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투스 지각의 엄영대 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